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얘기 또 정치 현안 문제 잠시 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했는지가 일단 불분명해요. 왜 했는지요? 예, 이 시기에 권양숙 여사님을 왜 김건희 여사가 예방을 했는지. 네. 그러면 그냥 사적인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 공적인 활동 같은데 뭐 그런 거 아닌 것도 같고. 네. 그래서 목적과 또 이 형식이 전부 맞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비공개라고 해놓고 또 공개를 하고 또 동반한 분도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을 한 것이 아니고 뭐 대학 교수라는 분이 또 같이 간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간히만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장면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권양숙 여사 예방이 목적과 형식적인 면에서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예방에 동행한 사람과 관련한 논란이 또 오늘 하루 종일 있었어요. 이게 무속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나중엔 모 대학 교수로 밝혀졌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이 외부 인사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외부 인사 동행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냥 어디 장에 가서 마트 보고 물건 사고 이런 걸 그냥 안 보이게 조용히 하면은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냥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그냥 내조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면 그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거는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뭐 누구 간다고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조라고 하기에는 뭐 정치적인 활동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께서 그 외국 대사의 뭐 부인을 만났습니다. 네. 혹은 외국 대사를 만났어요. 혹은 또 뭐 이 접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적인 그냥 이 한 부인으로서 그냥 하는 활동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딱지가 붙었으니까 네. 해야 되는 일입니까? 다 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편한 사람 데리고 가고 아무런 사전 사후의 점검 또 이런 이제 체킹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공적인 이 활동인데 아무런 공적 영역의 뒷받침이나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영부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면은 다 사적인 활동 영역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 접견하고 외국 대사 만나고 또 전직 대통령 또 이 권양숙 여사 만나고 이것을 그냥 일개인 김건희 이 여사의 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건 영부인의 공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맞는 거고요. 예. 그런데 시스템은 전혀 공적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최재성 의원은 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도 일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영부인의 공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제2부속실을 통해서 공적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2부속실 폐지라는 것이 정말로
이 단발적으로 그냥 즉자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송산이 또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등등등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소위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도 부속실 없애겠다. 그리고 그냥 내조만 하겠다. 또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예. 예. 그래서 부족하고 난 그냥 내조만 하겠다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졌고 위치도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저게 즉자적으로 나온 이 부속실 폐지이기 때문에 그걸 부활을 하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 부속실에서 그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을 공적인 이 시스템을 또 그 안에 두든지 네. 하여튼 공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해야 되는 문제고요. 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좀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네. 궁금하기도 한데 친인척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불투명해요 지금. 네. 만약에 친인척 관리가 없다면 대통령 영부인 포함해서요. 네. 친인척 관리하는 그 담당이 없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감찰관을 어쨌든 뭐 국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선은 지금 출범하자마자 빨리 해야 되고요. 네. 또 이 부속실이나 이런 것도 공적 영역으로 빨리 당겨야 되는데 다 빈 구멍이고 다 불투명하니 이걸 빨리 정상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진짜로 그게 안 하려면 영부인의 역할이나 공적 활동을 아예 안 해야죠. 예. 예. 그냥 댁에만 계셔야죠. 예. 단순한 내조가 아니라 이 공식적인 활동 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으면은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을 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한번 만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 대통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청문회를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을 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문회를 기다려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다려야 했죠. 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국세청장을 임명을 하고 지금 또 여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또 기다리겠다고 하고 네. 이게 어떻게 이 한 대통령의 생각과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드는 거예요. 국세청장은 중요한 자리고 하니까 그냥 밀어붙인 거고요. 여가부 장관이나 여기는 사실은 예정에 없던 두 분을 생각 속에 없던 여성 두 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인사도 이렇게 좀 스스로를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국세청장은 그냥 밀어붙이고 네. 똑같은 장면 아니에요? 국회 일정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늦출 수 없다 해서 국세청장 임명해버리고 같은 상황 같은 국회 상황인데 두 장관은 또 기다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선제 타격하듯이 선제 타격하고 또 한 발 빼고 이런 식이 지금 계속 돼 왔어요. 한동훈 장관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게 같은 기준 같은 환경에서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해가 안 가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경제도 역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2,500 아래로 떨어졌고요. 환율이 1,29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
그 경제가 더 비상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 정치의 역할은 정치가 해줘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야당도 정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요. 특히 대통령과 집권당은 이거를 지금 간단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 비상한 국면을요. 가볍게 생각한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지금 전부 앞으로도 또 예견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올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오일 쇼크보다 뭐 더하다.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또 금리를 한 번에 그냥 0.75까지 올려버리는 네. 이런 뭐 움직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권력놀이 하듯이 영부인 놀이 하듯이 또 뭐 무슨 맨날 먹방하고 뭐 이런 게 우선은 이런 아주 비상한 경제 상황과 어려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야말로 특단의 경제 대책에 정부가 네. 완전히 이 몰입을 하고 그것을 최우선 이 정책으로 두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경제 상황과 어려움과 지금 권력이 하는 일이. 네. 그래서 야당도 부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내분 상황 아니에요. 내적 갈등 이런 그렇죠. 걸로 그냥 전부 뉴스가 뒤덮이고 있는데 경제 위기나 어려움은 이미 와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텐데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여요. 나중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철퇴를 맞을 과정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뭐 오르는 물가 잡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로 이게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습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복합적이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건데 그냥 물가 정도의 문제로 대통령이 지금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뭐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경제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 아쉬움.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예.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요. 적자 재정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통화 수합하자 그러고 전폭적으로 그때 막 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야당이 그냥 100% 협조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쯤 되면은 야당 내에 특단의 대책 기구들을 만들고 예.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야당이 움직여야 되고요. 네. 다수당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점들이 야당도 예. 각성해야 되고 정말로 이거 좀 집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예. 뭐 민주당 야당의 뭐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당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파 모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뭐 철험회 해체하라라는 요구도 있고 민주주의 4.0 민평년 더 미래 뭐 이런 모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뭐 제가 아마 제일 먼저 그 사회강제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좀 됐죠. 지금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해체해야 됩니다. 철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뿐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4.0 민주주의 4.0이나 또 더 좋은 미래나 사실 그 공부 모임이라고 그렇게 출범을 하고 꽤 규모 있게 그렇게 출범을 하고 또 공부도 합니다. 하는데 당내 그냥 선거 조직이 돼버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들이 표방하고 또 이야기해왔던 것과는 현실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해체해야 됩니다. 네. 해체해야 된다.
자, 또 이재명 의원과 전해철, 홍영표 의원 그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인데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모두 출마하지 말고 이제 7080 신진 세력에 물려주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온당치 않고 온당치 이치에도 않다. 안 닿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 마음대로 예. 다 출마하지 말고 물려주자라는 7080 세대에 물려주자라는 얘기를 합니까? 뭐냐면은 선출직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있는 거고요. 예. 정당에서도 리더십이나 지도 체제를 선택하는 정당의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그냥 여기 그만두고 7080 해라 이런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옳지도 않고요. 최 의원님은 사실 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피력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개양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그것이 전당대회 출마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인위적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당내 유권자들과 당내 선출 방식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리더십의 교체는 그것을 교체시켜주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당원이고 지지자고 또 국민 여론이고 그런 것이죠. 예. 그것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정도가 또 될 수 있을 정도의 고도화된 정당이라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또 설왕설래하고 티격태격하고 대선 이후에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죠. 그 정도의 고도의 정치 사업을 할 정도의 정당이면은 지금 이런 모습도 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앞뒤로 이치에도 안 맞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고요. 결국은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의 교체를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를 잘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으로 보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과정이죠. 그런 결과를.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예.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로 석패하고 예.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득표수로는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사람이 반년도 되기 전에 그런 오히려 전당대회에 호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것은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은 호명을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앞에 개항을 출마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패배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를 자연스럽게 호출당할 수 있고 요청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부정적 여론으로 이렇게 결과짓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잘못된 과정들이 있었고 그거는 네. 이재명 의원이 아마 좀 잘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될 겁니다. 네. 뭐 특별하게 누구 어떤 의원들은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인물군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견되는 이 출마 예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범주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마자들이 자기 정견과 비전과 또 당에 대한
나름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돌파책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네. 그리고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 패배 이후의 과정이 썩 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를 호출당할 수 있는 것을 부정적 여론으로 바꿔놓은 게 저는 이재명 의원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해철 의원이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전부 나오지 말고 네. 다른 대안을 찾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의 이 어려움을 수습하고 총선 돌파를 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은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온당치 않은 말이고 거기에 동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은 더 그 전당대회 출마해서 책임 있는 이 일을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